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홍땡땡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금값을 길게 좀 보셨나 봐요. 80년에서 85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금값이 많이 떨어졌더라. 80년, 85년도 맞고요. 최근에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까지 갔다. 지금은 이제 그거 약간 넘어갔는데 1,800달러까지 갔다가 1,100달러 정도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80년, 85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금값의 하락이 나타나느냐?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2010년, 2010년대 우리는 이제 그 디플레이션 압력에 계속 시달렸죠.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나라들도 있고 물가가 거의 제로까지 내려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85년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물가 상승이 높긴 했습니다만 70년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뭐 10%를 넘는 그런 물가 상승률에서 이제 이때를 디플레이션을 부르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버린 거죠. 그 금은 가장 핵심적인 가격 상승 동력이 저금리보다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갈 때 가장 가격 상승이 큰 게 어떤 거냐면 물가가 올라가도 공급이 막 늘어나는 공산품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까. 이런 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 상승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금은 공급이 거의 늘어나지 못하거든요. 딱 고양이인 것이죠. 물가 올라간다는 건 돈이 그만큼 흔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돈은 이만큼 늘어나고 금은 요만큼 계속 요 상태고 그러면 금값이 폭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산품은 공급이 계속 증가해요. 돈은 이렇게 많아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이 더딘데 금값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반대로 물가가 안 올라가면 돈의 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가면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크게 뭐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80년, 85년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금값이 그동안 확 올라가던 금값이 하락을 했고 2010년, 2016년 이때 금값 하락은 이것도 이제 디플레이션. 우리가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막 글로벌 경제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브릭스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디플레이션 환경에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금값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건땡땡님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돈도 많죠. 그래서 수급도 좌우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마구 흔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마 마음대로 막 움직인 건 아니고 기업 분석 열심히 해서 될 기업과 안 될 기업을 이렇게 구분한 거 아닌가. 근데 개인들은 그냥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인들이 정말로 외국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해서 옥석을 제대로 가리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걱정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빠진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힘이 빠진 것은 그런 거죠. 일단 팔려고 하는 돈들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파는데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개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개인들이 그 과정에서 빚도 많이 냈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매도를 다 받았죠. 받고 나니까 뭐 급하게 그렇게 주식을 팔려고 하는 외국인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팔고 그리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신흥시장에 사겠다고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글로벌 경제가 정말로 좋아지는지 아닌지는 사실 이번 가을 겨울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가에 따라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지금 주가 올라갔으니까 경제 좋아지겠지.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금융시장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온 게 뭐 경제 좋아진다고 이러는 거잖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뭐 관료들이나 그러니까 경제를 오랫동안 봤던 관료들이나 국제기구 이런 데서는 뭐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곳에서는 이게 경제가 그렇게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식을 보고 저렇게 주가 올라갔으니까 경제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를 주식과 무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경제가 이럴 건데 주가는 왜 저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나 이제 국제기구, 뭐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말고 이런 데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안 좋은데 뭐 또 단기간에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는 왜 저렇게 확 많이 올라갔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주가를 따라서 움직이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주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업 가치 또는 경제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고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빠진다고 봐서 더 주식을 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은 거의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에 비해서는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게 이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죠. 개인들의 이제 그 비중이 커지면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의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심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확실히 그런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 미국에서는 뭐 미국도 이제 뭐 그 로빈후드 투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 바이러스가 돌면서 자영업이 많이 약화가 됐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업들이 파산의 위험이 많이 내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소형주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현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가 올라간 것보다 소형주가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종목 테마, 순환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지난 한 3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봐왔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순환매, 뭐 테마 이런 게 타고 도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테마 종목이라는 거는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남들이 사기 때문에 나도 산다라는 건데 이게 테마가 이제 형성이 안 되면 남들이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안 사기 시작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테마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그게 이제 뭐 본질 가치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주식 사이트에 잠깐만 보더라도 이 기업 1년에 얼마 버는 기업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이 테마 종목, 순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경계를 하시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R땡땡님께서 앞에 R이 들어가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ROI, ROE, ROA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R은 영어로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O는 뭐 다 영어의 OF고요. I는 영어에서 인베스트먼트죠. 그래서 ROI는 뭐냐면 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업이 벌어들이느냐. 이거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지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뭐 채권 발행하거나 빌리거나 해서 돈을 또는 자기가 번 돈을 유보한 걸로 돈 될 만한 데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많이 버는 기업은 이게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은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돈 못 버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ROI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내가 주식 투자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ROI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갖고 ROI를 계산하긴 합니다만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과연 이 기업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ROI는 비상장 회사 또는 하나의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이 기업이 이거는 그냥 경비로 쓴 거고 이거는 뭐 투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 투자로 보기 어렵고 요거 딱 투자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는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ROI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또는 비상장 회사인데 이게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뭐 50%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이 회사를 내가 완전하게 알면 요거는 투자다. 근데 재무제표에는 다 투자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투자다. 요거는 투자가 아니다. 또는 재무제표에는 투자로 안 들어가고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사실 투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 근데 이게 재무제표에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재무제표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투자인데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인데 투자로 잡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장회사 또는 재무제표를 갖고 분석해서는 ROI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내 나름대로 가정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될 거고 이거는 비상장회사나 프로젝트에 보통 쓰는 개념이 ROI입니다. ROE는 계산이 쉽죠. ROE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E는 에코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된 거 또는 뭐 재무제표에서 이 주식이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이 ROE하고 사실 그 PER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이 ROE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벌었는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PER은 뭐냐면 기업이 번 것에 대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둘 다 번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R도 이익이고 PER 할 때 E도 earning이라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ROE 할 때 E는 에코티는 이게 장부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시장 가격이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부상의 자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PER 할 때 P는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ROE라고 하는 건 뭐냐면 PER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인데 다만 내가 처음에 투자한 투자자예요.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이걸 사면 ROE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E는 장부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투자한 주주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이 기업의 주식을 처음에 투자를 해서 납입을 해서 내가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게 이 납입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씩을 벌어들이느냐 이게 ROE 개념이죠. 이 때문에 ROE는 이거는 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대주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장부 가치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보다는 나의 이익과 관련된 거는 PER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PER을 분모의 P, 분자의 E가 들어가는 요걸 바꿔놓으면 분모에 내가 살 때 들어간 가격, 이게 시가총액이기도 하지만 한 주의 가격으로 보면 그래서 한 주의 이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게 ROE보다는 PER이 나한테는 정확한 지표죠. 하지만 PER이 워낙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 ROE 가지고 계산도 하긴 하는데 이 ROE는 PER과 그렇게 크게 다른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ROA, 이때 A는 이제 에셋인데 자산.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걸 에코티 주식으로 안 보고 자산으로 보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OE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ROA로 분석하는 것이 ROE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금융업인데 금융업은 이 자산이 큰 회사가 돈을 더 벌어요. 왜냐하면
그 금융업이라고 은행도 그렇죠. 돈을 많이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만큼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산이 많은 만큼 돈은 많이 벌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산이 가령 100억을 대출해 주는데 이 은행은 지금 얼마 벌었어? 이 은행은 1000억을 대출해 주는데 얼마를 벌었어?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OA를 쓰는데 ROA는 일반적으로 뭐 저기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ROA를 많이 적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데가 뭐 은행이나 증권업이나 보험업 이런 데서는 보통 ROA로 가지고 기업들과의 이제 수익성을 비교해보고 이런 지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